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취업 컨설턴트 역량 강화 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요, 여기 지금 그 과정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취업 컨설턴트들이 갖춰야 될 기본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제시되어 있는 12주차의 컨텐츠 목록들을 보시면 취업 컨설턴트들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21세기 커리어와 인재상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나머지 그 12주차 강의도 좀 많이들 참여하셔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전에 먼저 오늘은 그 첫 시간이어서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숭실대학교에서 취업하고 진로지도 교과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는 제가 평생교육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성공적인 커리어 코칭 과정에 관한 연구인데요. 커리어 코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또 비즈니스 코칭은 그 전부터 해왔죠. 그리고 제가 그 많은 기관에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커리어 코치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강의나 코칭 경력 그리고 또 프로젝트 경력을 여기다 좀 써드렸는데요. 특히 강의 경력을 좀 보시면 그 국내 웬만한 대기업들은 제가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어떤 것을 제가 경험을 했냐면 조직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구나. 조직은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가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그것들을 또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또 그들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우시게 될 21세기 커리어나 또 인재상에 대해서도 나름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쓴 저서나 논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시게 될 12주차의 취업 컨설턴트 역량 과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이라는 책인데요. 처음에 2011년도에 책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책으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리어 코칭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거는 지금 올 여름에 8월 초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석사과정 이상의 커리어 코칭을 학습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책이어서 그쪽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 컨설턴트 역량 과정의 첫 번째 시간인 21세기 커리어와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의 커리어는요, 조금 20세기의 커리어나 19세기의 커리어하고는 조금 또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커리어라는 단어가 그대로 우리나라 말처럼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영어 사전에서 커리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각각의 뜻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뜻이 좀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뜻이 되게 모호해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도요, 1970년대나 이럴 때 그 학자들 커리어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에 국한되어져서 커리어를 정의했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요. 그런데 이 커리어에 대한 개념이 점점 일반인들에게 더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경력에 관한 또는 이력에 관한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의 커리어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도 커리어가 있고 각자 자기의 커리어들이 있어서 그 커리어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커리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점차 일반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커리어는 그냥 직업, 경력, 성공한 사람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삶에서 직업과 관련된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퍼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게 되는 다양한 롤들, 역할들의 조합이
경력이다, 커리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다닐 때는 학생이지만 또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주부가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그러다가 새로운 잡을 찾아서 또 바깥으로 나오면 직업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롤들이 쭉 이렇게 꿰어졌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의 커리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업 그 이상이고 출세 그 이상이고 경력 그 이상의 의미이다. 그래서 나도 커리어가 있는 것처럼 또 선생님도 커리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커리어가 있고 그걸 만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프로틴 커리어라는 개념을 더글라스 홀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는데요. 프로틴 커리어 그러면 프로틴이라는 말에 커리어란 말이 붙은 거잖아요. 프로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을 축약해서 프로틴이라고 명명하고 그걸 합쳐서 프로틴 커리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0세기 후반,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커리어가 바로 프로틴 커리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지속적으로 자기 모습을 변화시켰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처럼 마치 그 신처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직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커리어를 프로틴 커리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덕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화시켰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틴이라는 말을 따왔고, 그 다음에 한 직장에 오랫동안 속해 있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이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 그런 사람들의 커리어를 프로틴 커리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더글라스 홀이 주장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프로틴들과 그러니까 최근에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을 프로틴이라고 부른다면 이전에 전통적 근로자들과 프로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먼저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근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학을 졸업하고 한번 학교를 들어가면 60 몇 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 그게 전통적 근로자라면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법이 제정이 돼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뭐 임금 피크제도 적용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내가 60살 이전에 은퇴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60살까지 근무할 수 있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전에 자기가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용시장이 많이 불안했다는 의미인데요. 이전에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60살까지 그대로 근무를 했었던 그때 근로자들은요. 고용주나 조직을 통해서 즉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커리어를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과장 있고 조금 지나면 부장, 뭐 차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 저절로. 그리고 자신의 업무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여기 내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급여 수준이나 소득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이동성이 낮죠. 그리고 고용주에게 높은 충성심을 보입니다. 왜요? 내가 잘 있어야 60살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생각을 굳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프로틴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계속 퀘스천을 주죠. 그리고 자기 커리어는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회사가 나한테 뭘 해주냐 이런 생각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가적 사고방식도 굉장히 앙트프레너십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도 뛰쳐나가서 사업도 하고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창업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사고가 유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에서 동기부여된다. 뭐 급여 수준이 조금 높아지거나 그런다고 해서 크게 동요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기업에 특별히 충성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뿌듯하고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더 동기부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예전하고 달리 이동성이 높아요. 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직장 간의 이동성도 높지만 직업 간의 이동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고용주에게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커리어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은 게 더글라스 홀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프로틴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심리적 성공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 급여가 더 많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이 그냥 뭐 밤 12시까지 맨날 일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의외로 차라리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내가 좀 내 개인 시간을 써서 삶과 일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이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성공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지위, 명성과 같은 외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그래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성공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삶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경력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과 일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떠한 인재를 원할까요? 21세기의 인재상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7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인데요. 지금 삼성이 올가을에 창의성 토론 면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지금 최초로 그 면접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많이 봐왔던 면접 형태이긴 해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그 면접관이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자가 답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토론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그건 뭡니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서로 토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면접관하고. 상당한 준비가 있지 않고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지원자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면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창의력이 절박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IT 쪽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창의력이 산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영화에 나왔던 미래 이야기들이 다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실현 안 된 거는 앞으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모 기업에 제가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 미래사업 전략기획 워크숍을 여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직원들 중에서도 그 엘리트들이 있죠. 자기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전략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워크숍을 엽니다. 두뇌들이 모여서 열겠죠. 그 사람들에게 영화 목록 한 20가지가 나갑니다. 이 워크숍에 오기 전에 영화를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옛날 무슨 그게 지금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토탈 리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다 보고 오라는 겁니다. 왜? 상상력 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제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력, 창의력 이게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창의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높은 직급의 직원들은 창의력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세대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그 기존 세대보다는 창의력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세기 인재들은 특히나 젊은 인재들은 창의성, 창의력을 길러서 그걸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이 실시하는 면접이 먹히기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에서도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창의력에 대한 걸 테스트하는 면접을.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은 21세기 인재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능력입니다. 예전에 글로벌 능력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했었어요. 기업들이.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원서에 보면요. 제2외국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 쓰는 난 있죠. 아니면 아예 대놓고 영어, 중국어를 같이 또 쓰라고 합니다. 영어 몇 점, 중국어 몇 점.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외국어 할 수 있는 것 또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영어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양한 글로벌이 전 지구와 세계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여기에. 그래서 굉장히 낯선 이문화들, 우리가 이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문화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지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럼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에. 왜? 아랍권은 가면 어떻게 하면 신뢰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왜? 그 사람 한 명이 그 회사의 얼굴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회사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럴 정도로 글로벌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소서 문항이 아예 나옵니다. 다문화를 체험한 경험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그 정도로 중요한 능력이다.
그다음에 정보화 능력은 뭐 기존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무슨 뭐 컴퓨터를 한다든가 정보의 출처를 알고 그것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요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공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학습 능력인데요. 학습 능력은 뭐냐면요. 제가 늘 대학생 교육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 가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근데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1년에 한 번씩 어학 점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죠? 계속해서 학습해야 되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뭐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는 뭐 3, 4년에 한 번씩 보니까 그렇다 치지만 거의 매년에 한 번씩 어학 성적 점수표를 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COP라는 게 있습니다. Community of Practice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실행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업에서 COP 활동을 굉장히 장려를 해요. COP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 안에 근무하면서 공통의 업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동아리처럼 모여서 그 업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거를 기업들이 금전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럽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회사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지겠죠. 회사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은 정말 그렇게 COP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그 컴퓨터나 핸드폰이 이제 발달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냥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나 이런 데 가면요.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 사람들을 미팅하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을 설득시키는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그럴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어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능력이거든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갖는 능력.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부장급 이상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회사가 어렵다. 어떤 사람을 먼저 내보내겠느냐. 첫 번째,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렇지만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일은 좀 못해도 관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보내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회사에 성과를 내려면 어떤 사람을 남겨야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답변이요. 일은 좀 못해도 관계력이 좋은 사람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은 잘하지만 관계력이 나빠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서 내보낼 것이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너는 일 잘하니까 갈 데 많잖아.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게 하고요. 관계력은 떨어지지만 일은 못해도 관계력은 좋은 사람은 남겨둔다는 거죠. 그만큼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하고 핸드폰만 할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친목을 도모하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인재가 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너무 많이 중요하죠. 대화하는 능력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보면은요.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능력까지 다 들어가요. 프레젠테이션은요. 면접에서 꼭 보는 항목이잖아요. 토론 면접은 안 봐도 프레젠테이션은 꼭 보거든요. 그만큼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프레젠테이션은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거든요. 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랬어요. 엔지니어는 개발만 잘하면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자기가 개발한 것을 자기가 잘 설명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납득시키지 못하면 그 공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과, 문과를 떠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해진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될 게 윤리성인데요. 지금 NCS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NCS 기초역량에 직업윤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중에. 윤리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 기업은요, 이렇죠. 한 2년에 한 번씩 비리 적발 쫙 해가지고 다 떨어냅니다. 그 비리 있는 직원들을요. 왜요? 납품업체한테 돈 받거나 이런 직원들을 전부 다 내보냅니다. 형사고발하기도 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만히 두면요. 계속해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죠. 그러면 어때요? 그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제공받는 제품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조직원 한 사람의
그 입속 때문에 회사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은. 이 윤리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뭐 앨런사 사태라고 제가 이 진로 3세미 직업 선택에 그 내용을 잘 자세히 적었는데요. 그 앨런사 사태가 있습니다. 미국의 앨런사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뭐 미국 재계 순위 7위까지 올라갔었는 회사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닫냐면요. 분식회계 때문에 문을 닫아요. 그 앨런사라는 회사는요. 석유 쪽, 정유 쪽,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였죠.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회사가 어떤 형태냐면요. 일종의 종이만 있는 회사예요. 송유관도 없고 정유시설도 없어요. 그럼 어떤 회사냐면 석유 선물거래 회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로만 석유를 거래하는 그런 회사였죠.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미국 내에 굉장히 입지가 높아졌어요. 근데 미국은 보면은 전문 경영인이 많잖아요. 이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 뭐 보너스 이런 게 엄청납니다.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익이 안 나는데도 계속 이익이 났다고 회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계속 이익이 나니까 이익 난 만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죠. 주주들은 행복하니까 어때요? 또 그 경영자를 또 뽑으라고 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몇 년 되니까 어때요? 회사가 빈껍데기가 되는 거죠. 왜요? 이익은 없는데 계속 이익 났다고 해서 주주들한테 계속 배당을 해줬으니까 회사에 남는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이건 뭐죠? 경영자의 비윤리성.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한 명의 직원 때문에 200년 된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 그 베어링사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요.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고객이 이제 돈을 맡기면 그걸 잘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제 고객이 돌려주고 나머지 또 회사가 갖고 이런 게 투자 회사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회사 돈을 가지고 돈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면 회사에 이익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손실이 나면은요. 8888이라는 계좌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객 계좌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손실은 다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가 손해본 게 아니라 누가 손해본 거예요? 고객이 손해본 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죠.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투자를 완전 잘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실액이 났는데 또 그 계좌에 넣은 거예요. 이거 회사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그게. 근데 봤더니만 그 안에 있는 고객의 손실액이 정말 천문학적이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년 된 베어링사라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습니다. 그 직원 한 명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는요. 단돈 1달러에 네덜란드 금융그룹 ING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직업 윤리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고 NCS에서 직업 윤리를 항목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직원들 또 조직들은 이런 인재들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될 인재의 능력들, 인재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의는 마치겠습니다.